예, 오늘 영상은 보이시죠? 현대차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에 관련된 내년도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대차 이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의 합종연합, GM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콜라보레이션, 서로 손을 잡자, 같이 나가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BYD라든지 테슬라를 겨냥한 이런 공룡급들의 자동차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차, 기아,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섹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YOY 성장은 하지만 소폭 성장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글로벌리 자동차 업체 간의 이 합동하는 흐름들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등, 3등 주자들은 좀 더 한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현대차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변수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현대차, 기아 여전히 정중앙 가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공고히 하고 현대차가 뻗어나가는 미래 청사진 그림들이 어떻게 따박따박 진도가 잘 빼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도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잘 효자 역할을 해줬던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판매 흐름들까지도 잘 돋보기 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엔비디아, 애플 대단합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과연 여기서 피크아웃을 맞고 다 주가가 내려갈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어떤 환경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업종은 우리 조수홍 센터장님, 그리고 엔비디아와 애플 드디어 내년 상반기에 인텔리전스가 드디어 핸드폰에 탑재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AI를 핸드폰을 구매함으로써 직접 AI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엄청난 변화가 내년부터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5조 달러에 대한 시가총액을 과연 이 엔비디아와 애플이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덜썩 잡을 것이냐, 충분히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잡을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전체적인 종착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 엔비디아와 애플,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 두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지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조수홍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전체적인 내년도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경랑을 해치고인데요. 작년 요맘때 제목이 경랑 속으로였습니다. 이번 제목이 경랑을 해치고니까 제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년도에 그 현대차 그룹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리스크, 그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보편적 관세 인하라든가 IRA 보조금 축소라든가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히 우려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메이커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경쟁력을 어떤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가 USMCA로 대체되면서 발효됐었는데요. 그때도 원산지 비중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현대차 미국 사업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면 이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대차 그룹이 좀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라는 그런 크레딧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쳤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 이라는 그 틀 안에서 현대차한테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간 차별화가 앞으로 굉장히 좀 격차들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주가는 이익하고 멀티플의 함수인데요. 요약하면 내년도 이익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멀티플 상승하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 구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닛산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난 분기 BEP에서 1%로 개선된 거고요. 지금 스텔란티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5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혼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다가 지금 최근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 되는데요. 이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나고요. 그 오토모빌 쪽은 1%입니다. 파이낸셜을 합칠 경우에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다도 자동차 사업만 보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오토바이 쪽에서의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폭스바겐은 내년도에 아마 중국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포드도 최근에 보면 GM하고는 레벨 차이가 확연히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 강도는 저는 내년에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죠. 시클리컬 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요. 업황이 좋아지면 모두가 좋고 업황이 나빠지면 모두가 안 좋은 뭐 보통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거는 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나빠져도 좋아지는 회사가 있고 업황이 좋아져도 나빠지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산업이 이제 하나둘씩 플레이어들이가 사라지면서 과점화가 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티어 1이 5개사로 압축될 거라고 봅니다. 도요타, GM,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BYD. 이렇게 압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요 5개로 압축되는 과점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협업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업의 연결고리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경쟁구도 재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자동차 회사들의 합종 연행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업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나타나서 그런 거고요. 이 테슬라와 BYD라는 어떤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수의 리거시들 간의 R&D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의 리거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닛산이나 스텔란티스가 이 연합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끼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협력은 과연 잘 워킹을 할 것이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 보면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지금 적과의 동침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더 큰 적이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아마 GM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벼랑 끝 협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협업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협업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이제 멀티플을 자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 설명드렸고요.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누적으로 9월 누적으로 0.4% 정도 뭐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5년에는 8,800만 대에서 9,000만 대로 한 2% 정도 성장할 거로 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 이전의 고점이 9,500만 대인데요. 그까지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 안에서 성장률이 높은 게 유럽하고 한국입니다. 유럽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이 정상 수요 대비 지금 한참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독일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재개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보고요.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내년에 한 3% 정도 성장 보는 이유는 그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자동차 수요가 성장했던 유일한 시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재정 정책 그리고 현대차의 생산 대응을 잘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유였고요. 그런 후유증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자동차 수요가 2014년 수준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자연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이익 성장 모멘텀, 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그 재고는 여전히 과거 대비 안정적입니다. 다만 방향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다운 한번 해주세요. 예. 메나임 지수입니다. 이게 중고차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2022년에 고점을 치고 빠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30-40% 정도 높은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과거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이익의 규모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다음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은 지금 페이지 다운. 예. 중국이 그 차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 중국 시장은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이 한 70%까지 육박할 정도로 지금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장, 유럽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하이브리드는 또 커지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에 저는 캐즘이 조금 중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본격 생산 시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생산 계획은 늘리고 있죠. 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가솔린 수요를 잠식한다는 거고요. 순수 내연기관 수요를. 두 번째는 미래 잠재적인 전기차 수요를 잠식하는 이 두 가지 잠식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전기차는 한 15% 정도는 성장할 거로 보는데요. 뭔가 의미 있는 본격적인 2차 성장은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좀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열폭주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이상의 본격적인 성장은 아마도 배터리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이게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차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고려해 보면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아마 뭔가 다른 스토리는 그때쯤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 또 대규모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페이지 다음. 지금 중국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부동의 1위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YD가 이제 1위 사업자로 나타났죠. 지금 폭스바겐은 2014년 19% 하던 점유율이 지금 최근에 11.6%까지 한 10%가 날아갔거든요. 아마 왼쪽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2014년 9.8%에서 지금 1% 됐잖아요. 근데 15년, 16년, 17년에 현대차 그룹이 했던 그 중국 시장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아마 폭스바겐에서 내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은 테슬라 1위, 토요타 2위, BYD 3위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근데 리거시들은 다 그냥 평균 5.5배예요. 이것도 일본 빼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오토 인더스트리에 대한 생각은 테슬라 빼고 나머지는 다 별 차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닛산보다 조금 더 잘하지만 큰 의미 없다. 이 정도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게 내년부터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걸 이 차별화를 만드는 요인이 이제 글로벌 협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차가 GM하고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GM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M의 자동차 역사에서 현대차랑 1대1로 MOU긴 하지만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게 GM 입장에서 되게 후대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좀 브랜드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반증이고요. 페이지 다운. 웨이모하고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페이지 다운.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와 실리콘에 있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이미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타와의 협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달에 12년 만에 아키오 회장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현대차 도요타 레이싱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고요. 양사의 전기차, 수소차, 컨셉카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캐치프라이즈가 경쟁을 넘어 열정으로 하나 되다라는 거였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 이 도요타와의 뭔가는 시작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도요타랑 현대차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아마 수소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도요타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옥석 가리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다운. 왼쪽 보시면은요. 연초에는 리거시들이 다 올라가고 EV들이 다 빠졌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팔리면서 리거시에 대한 할인을 너무 많이 했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리거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페이지 다운.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대선 영향이 벌어지기 전까지를 보면은요. 지금 스텔란티스는 3월 말만 해도 글로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익률보다는 순서예요. 여기 누가 남아있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5회사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닛산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요. 혼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스바겐도 어렵고요. 지금 내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닛산하고 스텔란티스, 혼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2%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장이 아마 현대차나 그 점유율이 현대차, 도요타, GM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재력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테슬라와 BYD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회사로라는 그 확신을 하고요. 근데 BYD를 좀 제가 BYD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BYD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50%를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BYD가 이런 속도로 계속 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갈 수가 없고 유럽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마 BYD는 동남아나 브라질 같은 남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마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400만 대가 넘을 건데요. 그러면 현대차랑 볼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은요, 이 정도의 고속 성장한 회사가 어떤 품질 문제라든가 일종의 성장통이죠. 그런 거 겪지 않고 넘어가는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성장통 없이 계속 성장한다면 아마 BYD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BYD는 내년도에 어떤 성장통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굉장히 뭐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내년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결론인데요. 페이지당. 예, 향후 티어1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개 회사로 압축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만 본다면은 이 좌측에 있는 현대나 도요타, GM의 어떤 사업 확장, 영토 확장 가능성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망 종목은 현대차랑 모비스 말씀드릴 건데요. 현대차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예.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환산 한 6% 정도 나오고 뭐 인도 IPO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자사주 매입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브랜드 이상 강화의 콜라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멀티플이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모비스는 이제 이익 가시성이 회복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모비스에 대한 장기 할인 요인은 모듈 쪽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 배당 안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해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장기 박스 하단으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배당 정책이 나올 건데 모비스는 대부분 현대차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TSR을 현대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까지는 높이는 수준으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모비스 모듈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겨우 돌았는데 매출액이 50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 개선되면 영업이익이 5천억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AS 부분의 양호한 부분, 그다음에 모듈 쪽의 이익 가시성 회복을 감안하면 내년에 한 3.5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2014년 이후에는 최대 이익 발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고요. 조금 휴식 시간 가진 이후에 아마 해외 기업 분석 발표가 있을 텐데 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서치본부에서 글로벌 IT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거의 결론이자 끝이에요. 2525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이 5조 달러 2025년에 간다. 그러니까 사실 라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5조 달러가 25년에 갈지 안 갈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고 언젠가는 가는데 그게 기초 초석이 내년에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AI는 10년짜리예요. 이제 2년 됐어요.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로 치면은 이제 2회 말, 3회 초 넘어갈랑 말랑. 그래서 제가 이게 단계를 딱 4단계로 구분해봤습니다. 뭐 이거 제가 구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선호하는 미국 헤지펀드가 개념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셨던 거는 AI 인프라였어요. GPU,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뭐 이런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인데 이게 이제 내년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디바이스 사이클 될 것 같은데 이제 AI 스마트폰, AI PC 이게 이제 내년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로 가는 한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기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라는 거는 IT 디맨드는 아무도 못 맞춰요. 저도 이제 내년에 애플이 잘 팔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데이터 까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거 매크로 예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나서 내년 말이나 이 정도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LLM이 적용되고 AI가 적용되는 앱들이 어디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킬러 앱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AI를 잡냐 못 잡냐는 여러분의 빈부격차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게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을 때 음성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끝판왕, 피지컬 AI 이게 뭐냐? 물리적으로 AI인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오면 사실 생산성 극도로 향상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AI. 근데 저는 이걸 대장주가 뭐냐? 각 단계별로. 지금까지 엔비디아 8배 올랐는데 지금 또 사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고주다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국면별로 엔비디아는 계속 키플레이어입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애플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봤어요. 이게 지금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3.23조 달러 될 텐데 이게 혹시 이번에 iOS 업데이트 애플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젊은 분들 뭐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iOS 업데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번 테크니컬 세션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앱 액션, 두 번째는 퍼스널 컨텍스트 2가지인데 인앱 액션이 뭐냐? 이거는 타임라인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이 지금 이제 올해 한 2.2억대 좀 안 팔렸어요. 근데 내년에 베이스 케이스에서 2.3억대 이것도 굉장한 건데 한 8% 성장인데 저는 제 생각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2.6억대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케이스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애플이 뭐 노트북 맥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런 PC 쪽에서도 선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 제가 이게 핵심인데 저는 자비스가 탄생한다. 시리가 부활한다. 예전에 시리는 멍청했습니다. 날씨가 뭐야? 비 오는데요? 뭐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리가 강력하게 부활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앱 액션이랑 퍼스널 컨텍스트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게 테크니컬 세션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홀하게나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나 뉴욕 출장 가. 그러면은 호텔스닷컴의 출장 그 호텔 예약 정보가 시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긁어와요. 그리고 내가 메모에 적었던 누구누구랑 예약, 누구누구랑 미팅 이런 게 긁어와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내 상사한테 메일로 보내줘라고 했을 때 메일 앱도 긁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시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모든 앱, 서드파티 앱들이 시리 앞에서 속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빤스를 까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직 iOS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이제 업데이트는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올해 10월 말에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 내년도에 12월 달에 챗GPT랑 통합을 하죠. 내년 3월에 한번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아이폰 SE, 중저가형 SE가 나올 때는 그 폰은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적용된 폰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앱 인텐트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애플이 시리가 이제 모든 거를 통제하고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 그게 저는 엣지 AI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애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솔직히 팔려봐야 아는데 하드웨어 폼팩터는 당장 내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애플 밸류체인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폼팩터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내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내년에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AI에서 가장 돈을 씹어먹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리가 만약 시리 프로 같은 구독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퍼스널 컨텍스트라는 건 철저하게 맞춤형 개인화 광고를 합니다. 애플이 여러분한테 마케팅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 컴퓨팅이 강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향후에 시리 프로 같은 서비스를 내놓고 지금도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뭐 구독 서비스 패키징으로 팔잖아요. 그거를 가격을 이제 시리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ASP 가격을 올려보세요. 제가 가격 인상률을 하고 이탈률하고 가입자 수 대충 10억 정도 쓰니까 전 세계 애플 쓰는 사람들이 추가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충 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매출이 완전히 레벨업 되는 거예요. 애플을 사실 지금도 참고로 애플 서비스 매출이 보잉 매출보다 더 큰 거 아세요?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보다 애플 서비스 매출만. 근데 저는 애플 서비스 매출이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갖고 레벨업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 밸류에이션 보시면 못 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서비스 때문에 리즈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서비스 매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정말 퍼스널 컨텍스트가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릴 텐데 800%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그래도 저는 같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엔비디아 이게 새로 나온 블랙웰이거든요. 저거 보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지금 아마존의 자체 칩, 구글의 자체 칩, AMD의 신제품, 인텔 거, 엔비디아 H100이 지금 H100입니다. 쓴 사람들 여기에 HBM 들어가죠. 비백이 압도적으로 코스트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TCO 관점에서도 그렇고 성능 측면에서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블랙웰 12개월 완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는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AI 가속기 시장 내에서 리더십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AMD보다 2, 3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IC 같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같이 성장하더라도 보완제 개념이지 대체할 수 없어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유율은 어느 정도 무조건 유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점유율은 유지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년에는 루빈 4세대를 개발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국면별로 진화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의 끝판왕인 피지컬 AI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로봇인데 여러분 로봇이 저는 가전처럼 사는 날이 2030년 안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품처럼 가전 상품성을 띠는 게 이게 키차트입니다. 연간 미국의 임금이랑 휴머노이드 원타임으로 개발한 제조 원가가 27, 8년 정도 되면 역전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다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로봇의 팀이 다 된다. 글로벌 팀이 로봇이라고 잡힌다라고 하면 더도 말고 여기서는 없지만 테슬라나 아마존이 전 빅테크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 종목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 제조 원가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A100의 연산 원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23년 6월에 이 정도였는데 24년 6월에 이 정도라는 거는 계속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프라 비용은 계속해서 최저가를 통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로봇은 협동 로봇, 이게 이제 물류창고 가시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드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딱 원 퍼포스 로봇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한 태스크만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빨래 개주는 로봇 그리고 뭐 우리랑 같이 떠들 수 있는 로봇 이런 거는 이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퍼포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로봇에는 AI가 뇌가 완성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챗봇이기 때문에 단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어 처리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페셜 AI 모델 이런 제너럴 퍼포스 로봇은 이게 시각, 촉각, 청각, 후각까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인지하고 어댑티브로 하는 이런 스페셜 AI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AI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너럴 퍼포스 로봇, 저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도 상당 부분이 AI에서 로보틱스로 자금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 MIT 이쪽에서는 한 3년 뒤면 로봇 상장사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로봇의 진심이에요. GTC 2024가 올해 3월 달에 한 행사인데 1시간 블랙웰 얘기하고 1시간 로봇 얘기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CES가 제가 매년 가는데 CES에서 공개한 이삭이라는 플랫폼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로봇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넘어지고 비 오고 막 부식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가상 환경이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다 돼요. 물리적 법칙을 다 이해를 해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니까 비용이나 코스트가 확 떨어집니다. 시간, 리스크도.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개발에 대한 어떤 시간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7, 8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이 첫 번째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리더십, 두 번째 로봇 시장에서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쿠다 생태계랑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율에 주목하자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입니까? 맨날 젠슨 왕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 언제 증명되냐? 소프트웨어 매출이 유의미하게 올라왔을 때 증명이 되는 건데 제가 엔비디아 소프트 매출의 그런 지금 증가율을 가정해가지고 추정한 건데 연초에 발견된 게 10억 불이었는데 상반기 지나니까 20억 불이었어요. 더블이잖아요. QOQ로. 근데 이 속도로라면 27년 정도면 7%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드 매출도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이 정도라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입니다. 근데 이제 27년 정도 되면 7%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쿠다라는 거는 지금 공짜입니다. 지금 돈 버는 거는 NIM, 옴니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로 돈을 벌어요. 엔비디아는 공짜로 일단 제공합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조 달러 전제 조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는 대형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IBM도 대형주입니다. IBM도 대형주라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 제가 팔란티어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거 아시죠? 연초 대비 더블났으니 200% 갔으니까. 제가 팔란티어도 이제 추천했던 그 팔로우하는 기업인데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팔란티어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과거에 IBM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IBM을 봤더니 신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IBM을 다시 재조명을 하려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IBM도 사실상 컨셉이나 논리는 똑같아요. 팔란티어나 IBM이나 어떤 컨셉이냐면 AI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활용할 줄 몰라요. 근데 기업들의 IT 역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IT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첫 번째는 팔란티어가 대박이 난 거고 그건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율로 전환된 기업이고 IBM은 저는 제 생각에 숫자로 보여주려면 25년 정도가 인플렉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IBM이 이게 이게 이제 이게 AI 컨설팅 수주 금액인데 QOQ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뿐만 아니라 엑센추어, 딜로이트 같은 다른 컨설팅 기업도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럼 왜 다른 애들 안 좋고 얘를 좋아하냐라고 하면 그 중에서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같이 하는 기술 영업이 되는 과거부터 B2B 고객망이 아주 풍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BM 주가가 지금 또 마침내 빠져줬습니다. 좋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IBM이 사실 시장 대비 변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베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야, 나 세게 먹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잘 가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BM이라는 회사는 2018년에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완전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IBM 10년 매출 차트 그려보시면 이렇게 쫙 다운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IBM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젠 AI. 그래서 레드햇만 보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만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이 돼요. 15%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자릿수 중후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IBM이 왜 AI에서 경쟁력이 있고 뭐가 차별화되냐라고 하면 가성비입니다. 오픈 AI처럼 나는 AGI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업별로 내가 차별화된 그 영역에서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로 승부한다. 이게 뭐냐면 AI나 그 젠 AI를 그라니트 AI라는 게 IBM AI 모델인데 메타의 람마나 오픈 AI GPT보다는 가성비가 한 90%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 그런 거 비싼 거 못 쓸 바에는 너네가 와서 맞춤형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우리 거 써, 싸게 해줄게 라는 거, 차별화된 영역에서만. 그게 저는 IBM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 AI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랑 곡괭이 파는 기업이 돈 벌었잖아요. 저는 팔란티어나 IBM이 그 기업 곡괭이 청바지 파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IBM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부터는 이 AI 관련해서 돈 버는 중소형주도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